네,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성남FC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기소했습니다. 2021년 9월 대장동 수사가 시작된 지 1년 6개월 만인데요. 민주당 내 갈등의 불씨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대표의 이딴 재판 출석은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생중계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대일외교 이슈에 대해 직접 설득에 나섰습니다만 정치권은 연일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권 이슈들 짚어봅니다. 김행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재명 대표 기소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일단 여야 입장 한번 살펴봐야 할 텐데 먼저 여쭤볼까요? 이미 예상된 기소였다라고 봅니다. 이미 윤석열 검찰에서는 답정 기소라는 답을 정해놓고 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그동안에 저희는 표적 수사를 해왔다고 지금 보고 있는데요. 사실 지난 2월 16일 날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한 달이 넘은 이후에 이제 불구속 기소를 했어요. 그래서 한 달이 넘은 시점에서야 기소를 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좀 의심스럽고요. 어쨌든 지금 그 수사와 기소는 검찰의 재량 아닙니까? 그래서 네. 검찰에서 일방적으로 불구속 기소를 한 것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진행될 재판에서 증거를 통해서 무죄를 입증해 나갈 그런 입장에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 이제 답이 정해진 기소였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소를 앞두고 이재명 대표도 정해진 답대로 기소를 한 게 아니냐 이런 언급을 내놨거든요. 그것보다는 이제 이재명 대표께서도 변호사이시니까 본인의 죄를 알 테니까 기소될 줄 알았겠죠. 이미 뭐 기소될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이제 그 다음에 이번이 두 번째 기소인데 그 다음에 이제 쌍방울이라든가 뭐 백현동 또 정자동 호텔 등등 줄줄이 기소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까 뭐 수사와 기소는 그 검찰의 재량이다. 그건 아니고요. 증거에 따라서 기소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그 기소했던 것은 혐의가 분명하기 때문에 기소를 하는 거지 검찰이 그 기각돼 버리면 굉장히 그 검찰도 타격을 입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거 뭐 그냥 정해진 수순 이것이 아니고요. 당연히 분명한 혐의점을 갖고 기소를 했다 이렇게 봐야죠. 예, 분명한 혐의점을 가지고 기소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일각에서는 구속영장 청구를 했던 시기를 좀 생각을 해보면 사실 지난달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소 자체가 좀 늦은 게 아니냐, 늦은 감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지금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기소가 이루어진 것인데 사실 대장동 사건의 핵심 배임 아닙니까? 그러니까 배임은 그 배임의 동기가 있어야 되고 가장 그 중요한 것이 이제 사익을 편취했느냐고 본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성립하는 게 배임죄예요. 배임죄에는 뭐 판검사 출신이라든지 전문가들도 상당히 판단하기 힘든 그 죄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세계에서 그 배임죄가 없는 나라도 꽤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책 결정이라는 그거에 대해서 그 죄를 물어야 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결정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그 사건과 연루돼서 단 한 푼도 받은 사실이 물증으로 나온 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검찰에서 그동안 매달렸던 것이 바로 428억 약정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김만배 씨를 구속시키면서 그거를 김만배로부터 좀 확인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김만배로도 확인하지 못해서 이번 그 공소장에는 적시하지도 못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불법 대선 자금 8억 4천만 원에 대해서도 김용 전 부원장이 지금 재판을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그 재판 과정에서 그것도 유동규의 전원만으로 기소가 돼서 재판이 진행 중인데 전혀 지금 그거에 대해서 김용에 대해서 그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오히려 유동규의 진술이 오락가락해서 재판장에서 웃음소리까지 나왔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결국은 이 사건 기소된 내용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에서는 이렇게 428의 약정이라든지 불법 대선 자금과 관련된 추가 물증을 좀 확보하고 기소하려던 의도들이 결국은 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시간을 계속 끌 수는 없으니까 기소를 한 것인데 또 마침 지금 69시간제라든지 대일 구류계고 관련돼서 국민들의 여론이 대단히 좋지 않습니까? 예, 않지 예. 않습니까? 이거에 대한 일종의 물타기의 성격도 같이 갖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에 항상 해왔지만 윤석열 검찰은 지금 제1야당을 정적 제거용 표적 수사를 하기 위해서 수사관이 정치를 하고 있다고 저희는 규정하고 대응하고 있는데 그런 연장선상에 이것도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 제3자 뇌물하고 배임으로 지금 기소를 했죠. 그것은 이제 입증에 자신이 있다라는 뜻으로 저는 보여지고요.
그 지금 말씀하신 이제 428억, 즉 천화동 1호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그 수사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번 공소장에서 뺐지만 이것은 이제 공소 유지 전략으로 가져가서 계속 수사를 하겠다는 입장이지 수사가 중지됐거나 뭐 혐의가 부족하기 때문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입증이 가능한 그 제3자 뇌물이나 배임, 뭐 다른 나라에서 배임이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배임은 굉장히 중대한 경제 사범이고 또 경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범죄이죠. 예. 그래서 그것 갖고 기소를 했고요. 또 하나 지난번에 기소가 된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 사실에 의한 이것은 선거법이기 때문에 아마 빠르면 올해 9월 전에 추석 전에라도 1심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민주당한테 상당히 그 부담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예. 지금 뭐 근로시간 연장 문제 때문에 물타기를 하기 위해서 이걸 했다. 이것은 아니고 제 야당 대표에 대한 기소이기 때문에 증거를 좀 더 확실해서 일부 정확한 것은 이번 공소 사안에 넣고 아닌 것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공소 유지를 해가면서 계속 수사를 하겠다. 이런 입장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린 것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도 좀 덧붙이면 네. 이 대장동 수사 같은 경우에는 1년 6개월 동안 수사를 했고요. 검사가 60명 이상 투입이 됐어요. 수사관까지 합치면 수백 명이 투입이 됐고 압수수색도 300회 이상을 이제 압수수색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대표 소환도 3차례 했고 우리 더불어민주당 당사와 그 국회까지 해서 3차례의 압수수색까지도 진행을 한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가장 언론 보도를 통해서 피의사실 공표죠, 일종의. 그걸 통해서 가장 그 쟁점이 됐던 게 428억 약정이었거든요. 그거랑 초과이익 환수 조항에서 그 두 가지였는데 그중에 가장 핵심적인 428억이 빠져버린 거거든요. 그런데 그 검찰에서 기소를 할 때 증거를 가지고 기소를 해야 되는데 증거를 빼먹고 재판을 먼저 진행하면서 증거를 보완하겠다라는 게 지금 사실 어불성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초과이익 환수와 관련된 그 배임을 그 근거로 하는 것은 그 이제 본인에게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것이었는데 553억을 환수했다는 것도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확인도 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장동 사건은 지금의 검찰이 428억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무죄로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거고요. 성남 FC 건과 관련해서도 사실 그 이제 시민 구단인 성남 FC가 정당하게 광고비를 유치하고 광고를 준 거예요. 그거랑 성남시장으로서 성남시 관내의 그 기업들에게 인허가를 이제 합법적으로 행사한 것들 두 개를 엮어가지고 제3자 뇌물을 엮은 것인데 같은 논리라고 하면 얼마 전에 검찰에서 그 김건희 씨의 그 코바나 콘텐츠에 후원한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그 업체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수사를 받던 대상 기업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잖아요. 그것이 오히려 훨씬 더 그 제3자 뇌물 관련돼서 훨씬 더 그것이 유력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무혐의 처분했거든요. 이렇게 불공정한 검찰권의 남용 문제도 이것도 같이 우리가 또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잘못된 건 좀 고칠게요. 그 추가 이익 환수 조항은 이번에 기소 내용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건 빼지지 않았고요. 다만 이제 그 지금 그 428억 그 이제 천화동 1호의 주인이 누구인가 요것만 계속 공소를 유지하겠다. 나머지는 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제3자 뇌물죄는 아시다시피 뭐 네이버라든가 차병원 등등의 상당한 그 인허가상의 이익을 특혜를 준 것이 이미 증언들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김건희 그 여사와 관련된 코바나 콘텐츠에 그 당시에 수사를 받던 기업들이 대거 들어가 있다. 저는 그 얘기는 또 처음 들어봤어요. 이게 어느 기업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네다섯 개의 기업들이 그 당시에 중앙지검의 수사 선상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다라고 언론 보도 통해서 나온 얘기 아닙니까? 어디죠? 저는 이 얘기는 처음 들었어요. 그건 확인해 보세요. 네네, 있습니다. 이거는 좀 네. 불확실한 것 같아서. 그거는 언론 보도에 나와 있는 그리고 또 내용들이고요. 그러면 그 기업에 특혜를 줬어야 됐는데 그런 것도 없고 해서 자 코바나 콘텐츠 그게 어느 시절인지 그건 좀 명확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제대로 왜냐면은 된 그런 수사와 네. 그런 것들이 확인되지 않아 저기 그리고 또 하나, 수사가 진행되지 또 하나 않았다는 거고. 말씀드리는데요. 그러니까 성남 FC 건에 비교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관련된 건에 대해서는 너무 검찰에서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지적을 제가 한 겁니다. 또 하나 뭐 그거 말고도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건도 그거 있고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 이거 완전 별개의 사안이고 그건 지금 재판 진행 아니 중이고요. 검찰권의 자, 또 하나 이거 편파적인 수사를 지적하는 그 예로 제가 말씀드린 거라는 겁니다. 중앙
중앙지검 시절에 코바나 콘텐츠에서 르꼬르비제에 전시를 했습니다. 그때 후원을 받은 데는 어디냐? 연합뉴스 TV입니다. 그래서 연합뉴스 TV 조사 받았습니다. 그것은 언론사가 후원을 받는 것이지 코바나 콘텐츠에서 직접 후원을 받는 건 아닙니다. 아니요, 그래서 그게 당시에 아니라요. 후원을 후원 받았던 업체들이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중앙지검장이 되기 전에는 한 몇 개밖에 안 됐었는데 중앙지검이 된 다음부터 20몇 개로 상당히 많이 늘어요. 네. 늘어난 협찬 알겠습니다. 기업들 중에서는 네네. 수사를 받고 있는 기업도 포함되어 있다. 이 얘기를 제가 그건 좀 말씀드린 확실히 거고요. 말씀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확인해 왜냐하면 보십시오. 그 언론사와의 그 협찬을 통해서 그 대기업들의 협찬을 문화 그 증진을 위해서 받는데 당시에 연합뉴스 TV 뭐 또 뭐 국민일보 등등이 다 수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협찬 영업은 언론사에서 합니다. 그런데 언론사가 무슨 재주로 네. 수사 기업을 봐줄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그것이 네. 무혐의인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남아있는 사안들이 네. 많고 일단은 네. 기소 관련해서 또 이야기를 짚어봐야 하기 때문에 네, 여기까지 그 내용은 짚고 이 내용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기소 이후에 민주당의 움직임은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했을 때 당무위가 오늘 오후 5시에 좀 예정이 돼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대표 자체도 그렇지만 당대표의 어떻게 보면 이제 혐의를 인정하고 있지 않으니까 법적 공방이 이어질 텐데 좀 당 차원에서도 부담이 커지지 않을까 하는 시각도 있거든요. 뭐 예상된 기소이기 때문에 크게 뭐 이렇게 뭐 혼란스럽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예상되어서 당 안에서 논의된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저기 당원 80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네. 기소가 되면은 당직이 정지되고 그거에 대해서 당무위원회를 열어서 그 거치에 대해서 이제 결정하는 그런 수순이 있는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거에 근거해서 오늘 당무위원회를 여는 것이고요. 그 우리 당원 80조에 의하면 정치 탄압으로 인한 기소로 인했을 때에는 당직을 정지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논의들이 당무위원회 통해서 이제 결정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예. 여론은 어떻게 반응할까라는 측면에서 국민의힘에서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글쎄, 그 김용민 의원 민주당의 예. 경우에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 유죄를 받더라도 그냥 대표직은 유지해야지 된다 이렇게 하고 그 저간에 여러 차례 이재명 대표께서 말씀하신 걸 보면 내년에 총선도 본인 주도하에 치르겠다는 것을 분명히 하셨기 때문에 저는 뭐 당원 80조 이미 또 당원 80조 사망은 개정하지 않았습니까? 정치 탄압이라면 뭐 계속 당 대표직을 유지한다. 그러니까 지금 정치 탄압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게 민주당의 입장이니까 그냥 당 대표직은 내년 총선 때까지 가고 싶은 게 저는 이재명 대표 본인의 희망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또 추가 기소도 계속 있고 재판도 계속 받으러 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민주당 내에서 특히 수도권 국회의원들은 굉장히 불안할 거예요. 벌써 뭐 고민정 의원 같은 경우는 나는 뭐 수박이기도 하고 개딸이기도 하다. 그래서 그 뭐 언제가 됐든 간에 그 당 대표직 유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다라는 식의 말씀도 하고 계시고 예. 또 이미 뭐 여러 분들이 질서 있는 퇴진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론보다는 당내의 압박에 이분이 이제 뻔뻔스럽게 버티긴 하실 거예요. 버티긴 하실 텐데 아무튼 뭐 제 생각에는 여론이 나쁘든 좋든 이재명 대표는 내년 총선 때까지 당 대표직을 유지할 것으로 전 보여집니다. 예. 네. 여론에서 더 나아가서 일단은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 내 의원들은 또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라는 물음표를 어떻게 보면 던져주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여론은 지금 우리 김행 비대위원께서 하실 말씀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정부 여당의 여론 국정 지지도와 국민의힘 그 지지도가 지금 폭락했지 않습니까? 지금 구력외교랑 69시간제 시간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를 빨리 조속히 해결하라는 말씀 먼저 좀 드리고요.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리고 총선 승리가 가장 큰 이제 목적 중에 하나인데 이 정치가 생물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시각각 변해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총선을 위해서 어떤 그 당대표 체제로 가는 것이냐를 확정 지을 단계도 저는 아니라고 사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그 김기현 당대표께서 윤심을 얻고 당선된 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
율을 가지고 총선을 치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고, 우리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정권 심판론을 가지고 이제 총선을 치러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 현재 산적해 있는 뭐 지금 경제 민생 문제도 있고 구류개교에 대한 문제도 있고 또 노동법과 관련된 문제들도 있고 산적해 있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서 정부가 얼마나만큼 잘 국민들을 설득해 나가고 잘 할 것인지에 대한 평가들이 있을 거고, 우리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로 지금 지난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에 당내에 혼란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 문제들을 지금 하나씩 정비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고, 예. 오늘 이제 예상됐듯이 이제 기소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측근들에 대한 수사 재판들도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제 좀 그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지금 저희가 이제 총선과 관련해서 거의 이제 가을 정도 되면 본격적으로 총선 채비에 들어가거든요. 예. 그 정도 시점에 갔을 때의 여야의 정치 지형, 여론의 그 흐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논의해도 논의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재명 대표의 거취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궁금해하는 이제 시각들이 많은데, 앞서 이제 김용민 의원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네. 1심에서 유죄가 나오더라도 대표직에 문제가 없다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고, 또 오늘 아침에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유죄로 전제로 한 그런 발언 자체가 아예 그냥 비명계가 이재명 기소 정치 탄압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걱정할 바가 없다라는 어조로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이제 뭐 당에서 밝히진 않더라도 어떤 의견의 대세는 어느 쪽에 좀 기울어져 있다고 보시는지요? 지금 사실 우리 당내에서는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에 이제 당연히 혼란스러운 과정을 수습하는 과정이라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예. 당대표 사퇴와 관련된 의견들은 이제 다 거의 이제 사그라들었고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현재 당을 좀 재정비해가지고 좀 당내 혁신과 또 민생에 좀 몰입하는 그 모습들을 보여달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지금 이재명 대표께서 뭐 더 좋은 미래라든지 어제도 민평년 의원분들하고 같이 간담회도 하면서 의견들을 수렴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과정이다라고 보면 되실 것 같고, 우리 당원 80조와 관련해서는 약간 오해를 좀 하신 것 같아서 이제 말씀드리는데, 당원 80조 원래 그 전부터 있었는데요. 맞아요. 사망에 그전에는 그 윤리심판원에서 결정하던 것을 당무위원회를 바꾼 것뿐이에요. 원래 내용들은 똑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 윤리심판원은 9분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부 다 당대표가 임명하는 임명직이에요. 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일 네.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 당내의 의원들, 당직자들과 관련된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맞는 거냐, 예. 이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당무위원회는 우리 당에 있는 국회의원을 포함해서 지자체장들까지 포함해서 선출직으로 된 분들 한 600여 명이 속해 있는 곳이거든요. 당무위원회가. 한 60여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이제 그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네. 정무적인 판단을 책임감 있게 할 수 있는 단위다라고 해서 그거를 바꾼 것이지, 뭐 있던 거를 없애거나 약화시키거나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고쳤는데 거기 정치 탄압이라면이라는 그거는 것이 그 전에도 고문권이 있었어요. 그런데 당무위원회 의장이 지금 이재명 대표 아니세요?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네, 그 똑같이 뭐 의장이 이재명 대표인데요. 뭐. 의장이지만 네. 거기에 있는 의원들은 전부 다 선출직이고, 네. 그렇게 따지면 윤리심판원 같은 경우는 이재명 당대표가 다 임명한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오히려 더 윤리심판위원회는 당대표에 대해서 영향력을 더 크게 가질 곳은 윤리심판이 더 많기 때문에 아니죠. 오히려 당무위원회를 바꾼 것은 더 민주화시킨 거라고 보시면 돼요. 윤리위원은 저는 민주당도 그럴 거라고 보는데, 윤리위원장은 저희 같은 경우는 윤리위원장과 윤리위원은 당직이 없고 또 당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하고 무관한 사람들이에요. 저희는 그렇게 돼 있어요. 윤리위원장과 윤리위원, 그 유명한 이양희 위원장 당원이 아니세요. 거기 안에 그래서 당대표가 한 사람만 임명한 있어, 한 명. 내부의 당직자들도 딱 들어가 한 명 있죠. 들어가 예, 있어요. 예. 그 예. 나머지는 전부 다 의결권을 가진 나머지는 그분들 저는 누가 임명합니까? 임명 안 하고요. 예. 아예 추천을 받죠. 추천을 받아서 다 올리고, 특히 그러니까 추천을 받아서 의원들은 누가 임명하냐고. 아니, 그 임명을 하는데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당원들이 아니세요. 그래서 그래도 조금 독립적이라고 보고, 예. 당무위원 같은 경우는 전원 당원이거니와 위원장이 사실 이재명 대표가 위원장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이분들은 현역 의원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지자체 단체장들. 예. 그분의 공천권을 누가 갖고 있어요?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잖아요. 무기명 투표하는데 공천권을- 그걸 어떻게 합니까? 자, 이게 그래도- 해석에 대한 문제인 네. 것 같아서요. 공천권을 네. 갖고 있다는 건 무서운 겁니다. 알겠습니다. 윤리위원들은요,
출마하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공천권을 눈치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더 무섭게 바꾼 거죠. 알겠습니다. 더 무섭게. 이재명 대표의 기소 그리고 이후에 그 직에 미칠 어떤 영향까지 해서 저희가 짚어본 거고요. 다음으로는 이 내용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국민의힘 하영재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등의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일단은 주호영 원내대표의 발언을 보니까 불체포 특권 포기가 사실상 당론이다 네, 이런 언급을 네네. 했더라고요. 네, 저희는 이제 당론으로 찬성할 거고요. 정의당도 당론으로 찬성한다고 했죠. 그렇지만 민주당이 그 과반이기 때문에 예. 여기서 뭐 지난번에 노웅래 의원이나 이재명 대표를 부결한 것처럼 이거 역시 부결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저희 당의 범죄 의혹을 받고 있는 국회의원이 그 민주당 때문에 그냥 체포되지 않고 뭐 그냥 가는 거죠. 노웅래 의원처럼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상황이에요. 예. 민주당이 만약에 이거는 그냥 그 체포 동의안 찬성한다 이러면은 자당의 분들은 다 부결해 놓고 우리 당만 또 찬성하기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당론으로 부결하기로 결정한 건 아니죠. 저희는 제가 당론으로 아니 지금 예. 그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당론으로 그렇게 네. 결정하겠다는 사실상 식으로 당론이다 사실상 이렇게 그렇게 네, 얘기해요. 언급이 근데 이제 있었죠. 실제로 네.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거는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 발해갖고 나온 거는 내용을 보고 판단하지 무슨 당론이야 이렇게 또 이런 또 시각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하영재 의원 같은 경우는 그 도의원 출마한 분한테 공천원금 받은 그 내용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이거는 뭐 내용들이 이렇게 뭐 확인이 되면은 네. 이론이 없는 그런 거라서 예. 이거는 그것도 그나마 이제 뭐 한동훈 장관이 또 와서 설명하지 않겠습니까? 네, 설명하는 거 그렇죠. 들어보고 의원들이 저는 어차피 이건 자율투표 저희는 그 전에도 이재명 대표 건도 자율투표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자율투표를 통해서 결정되지 않을까 아니죠. 이재명 대표 때는 총위로 결정을 했고 또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는 뭐 돈을 전달하는 부시럭거리는 소리까지 나고 자택에서 3억의 현찰까지 발견됐는데도 불구하고 예.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아니요. 자율투표로 했죠. 그러니까 우리 이재명 대표 때도 그 당론으로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당론으로는 안 했지만 예. 실질적으로 의원들의 총위로 모아졌다 이렇게 이번에 말씀하셨으니까. 그 저기 하영재 의원 관련해서 네네.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시죠. 네, 보세요.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어쨌든 예. 그 민주당의 입장은 찬성하기도 또 반대하기도 참 어정쩡한 모습을 코미디 같은 모습을 연출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이거- 그건 아니죠. 네. 내용 보고 자율적으로 판단한다는 기조는 그 전부터 또 일관된다는 네. 말씀을 드립니다. 자율적으로 만약에 그 노웅래 의원이나 그 이재명 대표를 그렇게 막 부결했다. 이것은 진짜 정당 민주주의의 사망이다. 저는 진짜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어떤 정당으로 자리를 잡으려고 저렇게 불체포 특권을 네. 폐지하겠다고 공약으로까지 해놓고 네. 검찰이나 재판에서 해결할 문제를 국회가 방탄해놓고 이제 와서 또 이 하영재 의원 같은 경우는 뭐 글쎄 뭐 찬성하시든 부결하시든 저희 쪽 입장은 여하튼 검찰에서 불체포 체포 동의안 넘기면 당론으로 네. 사실상 찬성하겠다는 결과는 입장입니다. 지켜보면 될 것 예, 같은데 그렇죠. 이 말씀도 반드시 좀 드려야 돼요. 그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예. 그 검찰권의 남용에 대해서 의회의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의회의 권한을 행사한 것이다라는 측면도 같이 봐야 됩니다. 30일쯤에 또 표결을 한다고 하니까요. 그때 이제 보면은 저희가 그 추세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내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야가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대립하고 있는데 어제 외통위에서 나온 이야기를 보면 박진 장관 사태, 심지어는 대통령 탄핵 이야기까지 네. 나왔거든요. 어떻게 네. 들으셨습니까? 민주당은 탄핵 전문 정당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 취임하신 지 1년도 안 됐는데 국회 내에서 또 길거리에서 도대체 탄핵 얘기를 취임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하고 계세요. 자,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21세기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작년도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에 보면 세계 강한 나라 6위권 국가입니다. 일본이 8위권 국가이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뭐 조공 얘기를 하시고 뭐 죽창가를 부르시는 걸 보면 이분은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구한말 시대에 살고 계신 분인지 또는 45년도에서 48년도까지 해방 이후에 혼란기에 살고 계신 분인지 근데 이분이 보니까 60년생이시더라고요. 이분은 정말 시대착오적 지도자다. 이런 분이 야당을 이끌고 있는 것은 정말 대한민국의 불행이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겁니다. 이재명 대표를 후보로 내세웠으니까 이렇게 시대착오적인 그 분이 대통령이 되셨으면 정말 큰일 났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예. 이분이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무엇인가. 아니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축창가를 부르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세계적으로 보면 두 가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안보 문제입니다. 북한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국가입니다. 지금 북중러가 안보 체계를 지금 단일화하고 있어요. 일원화시키고 있죠. 20일 날 그 시진핑과 푸틴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북중러 안보 체제 공고화를 이미 천명했고요. 반미 노선을 분명하게 했죠. 우리가 한미일 그 안보 공동 체제를 갖추는 것은 대한민국에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없습니다. 또 하나는 경제 문제인데요. 경제가 전 세계적으로 어렵습니다. 예. 그 미국의 실리콘밸리 뱅크까지도 파산을 하고 미국의 여러 가지 은행들도 파산할 지경에 이르고 있고요. 반도체가 급강화하고 있고요. 이익률이 삼성전자도 적자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그 우리나라의 현대자동차 하나만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데 한미일 대만까지 포함해서 반도체에 다시 새롭게 경제 질서를 만드는 것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대통령이 할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대한민국의 튼튼한 안보, 튼튼한 경제 그것을 위한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을 감안한 대승적 결단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안보와 외교를 위한 대승적 결단. 안보와 경제. 네, 안보와 경제를 위한 판단이다라는 말씀이셨고요. 어제 이제 논의된 내용을 보면 일단 뭐 제3자 변제에 대한 내용도 나왔었고 또 이제 위안부 합의 이행, 독도 관련된 뭐 논의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박진 장관의 이야기를 보면 독도 위안부는 논의된 적이 없다. 우리나라 정부보다 일본 정부의 말을 믿느냐 이런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명확하게 그렇게 이제 일본의 관방장관이라든지 또는 일본의 의원이라든지 일본 언론을 통해서 그런 내용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나왔을 때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뭐 정부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가지고 바로 문제 제기를 하고 또 그 주한 일본 대사도 조치를 한다든지 강력히 항의하는 그런 조치들을 했어야 되는데 계속 애매한 태도를 갖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외교부에서요. 그 17일 날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유효한 합의,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향후 이행하는 수순을 밟을 것이다라는 보도도 나왔어요. 외교부에서. 네. 그런데 바로 그 대통령실에서 위안부 문제든 독도 문제든 논의된 바 없다라고 브리핑을 한 다음에 외교부에서 논의 없었다는 입장 확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정부의 입장들이 오락가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금이라도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일본한테 항의하고 그 필요한 조치들을 일본한테 요구를 해야 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지금 그 정부 여당에서 자꾸 이제 이 문제를 이렇게 무슨 반일 프레임이라든지 뭐 죽창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프레임 전쟁을 하려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게 본질은 아니에요. 지금 한번 여론을 보셔야죠. 민심을 보셔야죠. 이제 여론이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이게 굴욕 외교다라는 그 생각하는 그 국민들이 62%에 달하고 있고 일본 국민들은 일본이 이번에 만족한다라고 하는 게 65%예요. 그러니까 일본 국민들은 만족하고 한국 국민들은 불만을 갖고 있는 게 지금 그 국민의 그 민심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거꾸로 뭐 우리가 반일 정서를 자극하고 뭐 반일 민족주의 뭐 이런 것들하고 죽창가라고 이것이야말로 오히려 그것을 그런 프레임으로 이 국면을 전환하려는 그 정부 여당이 그 태도가 오히려 더 잘못됐다라는 저는 그렇게 보는 거고요. 조금 전에 이제 결국은 이게 결단한 것이고 그 미래를 향한 결단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경제와 안보를 가장 큰 이유로 드셨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 경제와 안보 면에서 우리가 어떤 이득을 취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하셔야 되는데 네. 실제로 전문가들의 평가에 의하면 오히려 안보랑 경제 면에서도 우리나라가 퍼주기만 했지 받은 건 없다라고 진단하고 있어요. 실제로 내용들도 하나씩 이렇게 들어가서 살펴보면 먼저 안보 문제 말씀하셨어요. 중국과 러시아 정상이 만났습니다. 그전에도 북한의 도발이 북한에서 그 핵실험이라든지 뭐 그 탄도미사일 발사라든지 각종 도발을 할 때마다 북한의 일관된 성명의 내용은 뭐였냐면 한국과 일본, 한국과 미국, 한미일 간의 연합훈련이 북한을 자극하기 때문에
방어 차원에서 우리가 하는 것이다라고 계속 발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북한의 도발에 대한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도 하나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안보 측면에서 보면 미국이 인도 태평양 전략이 있습니다. 대중국 봉쇄 전략이죠. 예. 그거에 대해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그거를 그대로 받아서 한국판 인태 전략도 발표했어요. 그 내용은 뭐냐면 중국을 봉쇄하기 위해서 이 동북아의 안보와 관련해서는 일본을 중심으로 두고 일본이 패권을 쥐게 되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예. 그런 상황 속에서의 한미일 간의 공조를 강화하자라는 내용이에요. 그것 때문에 결국은 한반도의 리스크가 더 높아졌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그 북중러 간의 그 연대를 말씀하셨지만 그 북중러 간의 연대 공고해진 것이 바로 거꾸로 한미일 간의 공조를 이렇게 하니까 북중러에서도 그거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 공고하게 되는 그런 판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라는 거를 제가 순서적으로 좀 말씀 좀 드리고 예.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봤을 때 이번에 이 정부 여당에서는 자꾸 이게 문재인 정부 탓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정확히 얘기하면 2018년도 대법원 판결이 시작이었죠.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일본에서 그거에 대해서 무역 보복 조치를 한 겁니다. 우리 반도체 소부장 부품과 관련된 그 무역 보복 조치를 한 거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WTO에 제소를 하고 지소매 협정을 유예시킨 거죠. 그거에 대해서 맞대응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소부장 그 반도체 부품 산업과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해서 국내의 그 소부장 기업들의 경쟁력을 키워서 오히려 지금 훨씬 더 경쟁력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그 한일 간의 그 교역이 시작된 이래로 항상 우리는 무역 적자였거든요. 예. 2021년도까지 7년 연속 무역 적자 폭이 가장 큰 것이 일본이었는데 그 조치를 취한 이후로 3위로 떨어졌어요, 오히려. 그리고 이번에 조치에서도 보면 수출 규제는 그 풀었지만 1,100 여종의 이상이 되는 그 화이트 리스트는 또 풀지 않았어요, 일본에서. 그런데 순서대로 하게 되면 원래 일본이 수출 규제를 풀어야지 우리가 지소매 협정 그것도 재개하고 WTO 제소도 해제를 시켜야 되는데 그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두 개의 선조치를 먼저 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얻은 게 실질적으로 없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편이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너무 많아서 어디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2018년도에 저희가 이제 대법원 판결이 나고 나서 대일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았죠. 그러고 나서 5년 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대일 관계에 대해서 너무나 걱정해서 당시에 그 김대중 DJ 오부지 회담을 할 때 비서실장이 누구였었냐?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비서실장이었습니다. 그분이 2019년도에 최상일 당시 DJ 오부지가 그 정상회담 했을 적에 최상용 교수께서 주일 대사였어요. 예. 두 분이 회담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대일관계 풀어야 된다. 그때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는 일본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일왕을 천황이라고 불러주고 그리고 그 일본 문화를 전면적으로 개방을 했다. 그래서 네. 국민의 마음을 얻었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 일본의 그 왕한테 천황이라고 했으면 아마 갖다가 사형시켰을 거예요.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이거는 어떻게 해서 풀어야 되냐? 그 정의용 김현종 안보실장 안보 제1차장이 통상 풀어야 되고 조세영 제1차관이 강제징용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시는 분이라 네. 이낙연 총리와에서 트라이앵글 골든 트라이앵글로 대일 외교 이거 풀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한 분이 문재인 전 대통령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김행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그리고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